의뢰인분이 현직 회계사님이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벌써 얘기한 것 같네요. 나중에 분당선에서- 그러면은 저희 뭐 구사청이든 뭐든 저희한테 연락하라고 하세요. 이쯤 말해놓고 보니까 이미 제가 이긴 것 같네. 솔로몬의 판단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성차원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구독자 200명을 달성했습니다. 2만 명, 200명이요? 네. 잠깐만. 200명. 2만 명 같은 200명입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 또 여기는 대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200명 기념 달성 기념으로 예. 가장 특별한 게스트 김현범 세무사, 유튜브에서 미스터텍스로 활동하고 계시죠. 최고의 실력가이신데 김현범 세무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좀 재밌게 진행해 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200명이 자꾸 이렇게 뭐가 익숙치가 않네요. 2만 명, 20만 명. 이제 만 명대이시니까 네, 참 그때 부럽습니다. 도대체 그때 누가 나오시는 건지 2만 명 되면 그 거의 대통령까지 나와야 되는. 일단은 제가 그 당시 대통령님께 메일 정도는 한번 보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사실 만나면은 세법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서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하고 예. 그런 각자 맡았던 사례를 좀 이렇게 풀어보면서 예. 약간 대결로 누가 오. 잘했나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대결이다. 하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쵸. 예. 그리고 배심원들도 모셨습니다. 배심원도 있습니까? 네, 여기 계시는 스태프분들께서 그래도 딱딱 숫자도 딱 세 분이셔서 딱 승패는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홀수니까 네. 뭐 바로 들어가시죠. 라운드가 총 3개입니다. 네. 라운드 1은 아무도 몰랐던 비과세 감면 이야기. 네. 그다음에 라운드 2는 위기를 막아낸 이야기. 위기를 막아낸 이야기. 네, 고객의 위기를. 라운드 3는 정말 없었던 건데 우리가 발상을 전환해 가지고 엄청난 절세를 맨날 했던. 하는 거죠. 그쵸, 재밌는 거. 저희가 재밌는 제일 거죠.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법에서 맞습니다. 좀 뚫을 수 있겠는데 이런 네. 거. 순서를 좀 정해야 되는데 네. 이제 라운드 1에 누가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로 공정하게 정하실까요?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남자는 무기인데. 네, 제가 선턴 잡으려고. 이제 아무도 몰랐던 비과세 감면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거는 제가 뭐를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 좀 저한테는 좀 되게 감성적으로 진짜 열의를 가지고 했던 고객분이셨는데 포인트가 이제 아무도 몰랐더니 약간 좀 맞습니다. 핵심 그런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공부를 했지만 이거를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조문들이 있잖아요. 예. 완전 사문화됐던가 일문화된 조문. 네네네. 근데 이 케이스가 상속세 신고였는데 네. 저희 오래된 고객분이셨어요. 아버지 때부터 거래를 하셨던 분인데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나신 거예요. 굉장히 좀 안타깝게 화재로 돌아가시게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 주셨던 거. 네, 맞습니다. 공장 법인 대표님이셨는데 새벽 2시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냐. 실제 이제 상속세 신고를 정말 잘 진행을 해드려야겠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분이 토지랑 아파트가 합쳐서 한 30억 정도가 있었어요. 이미. 예.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으셨는데 네. 그게 공장이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공장의 설비가 저희는 좀 공장을 많이 하는데 설비가 되게 비싸요. 한 10억짜리 설비도 있고 8억짜리 설비도 있고 그래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취득가, 장부가로 해가지고 장부기장을 해놓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그거를 사놔가지고 뭐 거의 가치가 기계장치가 한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30억까지가 증여세, 상증세율이 50%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재산이 뭐가 늘어날수록 50%를 그렇죠.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10억이면 5억 더 내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 거죠. 네. 근데 더 문제는 다 현금이 없잖아요. 네. 부동산으로 묶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통장 잔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거 세무사 다 내면 아파트 팔아야 되고 다 팔아야 낼 돈이 없죠. 예, 공장도 팔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재해손실 세액공제 기억나시죠? 뭐야? 뭐 재해. 손실 세액 공제라는 게 있나요? 저희 그 세무 옛날에 그 시험 볼 때 그 약간 예. 막 그 조투법 같은 거 네. 계속 외우잖아요. 예. 근데 뭐 한 200개 되나요? 그 빈출 유형 20개 있고 40개 원래 100개까지 외우면은 이제 한 그렇죠. 5수 이상인 100개까지 외우는데 그쵸. 전 그 40개. 정도 나오는 네, 건가? 맞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 그러니까 200개 순서 따지면 한 180등? 이거 들고 시험장 가면은 그걸 왜 공부를 해? 뭐 그런 조문이었는데 예. 재밌다. 네. 재손실 네, 맞습니다. 세액 공제. 저 실무에서 처음 들어봐요, 진짜. 실무에서 사실 적용할 케이스가 많이 없죠. 왜냐하면 예. 재해라는 게 저도 그걸 알면서 재해 정의를 세법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아하. 근데 여기가 폭발이었거든요. 네. 폭발 사고가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화성 물질의 맞습니다. 폭발. 예. 그리고 국가적 재난, 뭐 경보가 일어났다던가 뭐 태풍 이런 것들도 무슨 뭐 지진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냥 공장 전소됐어요.
뭐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좀 명확한 근거 아 그럼 만약에 네 막 있어야 돼요. 사람이 네. 무슨 거기서 뭐 하다가 네. 인재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실수하다가 뭐불 냈어요. 네. 그런 건 또 재해가 아닌 건가요? 그게 아닐 수도 있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재해가 약간 천재지변 같은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여기에 폭발이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 분진 사고 같이 뭐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재해 손실로 좀 빼주면은 세금이 되게 많이 줄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요건이 하면은 얼마 정도 빠지는 건데요? 그냥 전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입증을 다 하면 전부 빼줘요? 다 빠집니다. 한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입증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도 이걸 모르셨다는 거예요. 재해로 사망이 일어나는 경우는 넓은 분야에서 많겠지만 이거 엔드 요건을 쪼개면은 재해 다음에 상속세 낼 만한 재산 규모가 또 있어야 되고 이걸 또 알아서 세무사가 챙겨서 신고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건이 이 사안이 맞습니다. 명백하게 맞는 건 아니고 약간 맞습니다. 해석을 하기에 따라 적용할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럼 이게- 더 난해할 수 있었겠네요. 진짜 힘들었던 게 실무상 재해가 어디까지가 침해가 된 건지 내가 화재 일어나기 전에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증을 또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예. 다 탄 건지 이게 어. 진짜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쓸 때 막 보험회사 전화하고 그 다음에 공장 전에 있었던 사진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장부를 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과거의 기계장치 생겨서 이런 것도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세금을 좀 해가지고 거의 한 10억 가량의 세금을 줄여들었고 다 타진 않았거든요. 네. 그럼 10억의 정도의 저희가 재산을 재산을 뺐으면 뺐다. 그럼 상속세율이 50%였으니까 5억 정도를 세금을 절감해드린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좀 여기가 커버가 가능한 범위였어요. 대박이다. 근데 재해 손실 세액공제는 진짜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걸 또 실무단에 적용해서 담당 공무원분 설득해서 결정까지 받아내는 거는 그쵸. 이거는 신고 담당 세무사님이 그 집요한 적이 없으면 알잖아요. 집요한 거 안 한 거에 따른 세금 그 결과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게 이 바닥 일인데 제일 집요하시잖아요. 그 부분에서. 근데 조사관님이 뭐 이게 뉴스 기사까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 기사까지도 찾아가지고 그 반장님한테 입증 적어주고. 입증하고 실제 모든 상속세는 세무조사로 종결이 되잖아요. 신고서 넣고 조사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설득을 하고 한 5번 찾아갔나? 찾아가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저희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약간 정신과 의사처럼 될 때 있잖아요. 네. 고객분의 고민 상담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되게 너무 안타깝고 저도 공감이 되지만 일단 통화를 하면 1시간 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통화를 거는 시간 밤 11시 예. 그냥 너무 대단하시네요, 형님 진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때 이게 그때는 재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돌아가시기 전부터 사실 저는 계속 이분의 뭔가 공감이 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님 때부터 맞습니다. 그 이대를 걸쳐서 엄청 오래 봐드렸던 분이실 거예요. 그게 가장 책임감이 컸어요. 돈을 떠나서 이거는 우리 성씨 가문의 약간 가업 같은 거. 뭐 제가 부족했을 때부터 맡겨주셨던 분이니까 화재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 돌아가시기가 그 제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럽다. 통각이 다 타서 맞아요. 불타서 저기가 가장 그중 하나라고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 여기 자녀분들까지도 저희가 전부 세무대리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들도 나이가 어리세요. 한 18? 19? 한 분은 막 22? 그냥 너무 제일 같고 해서 이렇게 그때 그렇게 아무 뭐 적이 없이 네. 이슈 없이 그건 잘 적용돼서 마무리됐던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한 5억 정도를 줄여드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다른 게 줄일 수 있는 게 이게 찾아봤을 때 네. 통장 내역을 이제 싹 다 긁은 다음에 이제 저희가 불분명 입출금을 얼마 이상 금액 이상해서 솔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상한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서 김용범이란 사람한테 자금이 뭐 3천만 원 1년 단위로 3천만 원이 입금됐다 빠지는 게 계속 있는 거예요. 반복적 거래가. 네. 근데 아시겠지만 상속 신고할 때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케이스는 상속인들이 준비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남편에 대해서 모든 걸 알 거라 생각하지만 잘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남편이 뭐 무슨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토지 사용료 쪽으로 이거를 보증금 쪽으로 받아놓은 돈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금융계산에 그대로 잔액을 찍어서 내면은 여기 또 50% 붙여가지고 돈이 또 세금이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은행권 채무나 금전 채무 채권은 기록이 남는데 4인간 비영업 대금은 기록이 안 남으니까. 근데 이분이 사람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서 그런 돈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 토지 보증금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보증조로 받아놨는데 심지어 무슨 개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돈 모아가지고 여행 같이 우리 동창들 모아서 여행 자금 해놓자. 그러니까 그걸 다 이렇게. 채권으로 묶으면 그쵸. 자산 올라가니까 문제인데 그쵸. 그거 이거 어떻게 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전화 돌려가지고 이거 무슨 그 조기 축구에 여행 자금 뭐 잡아놓으신 거 아니냐, 어디 동문에 잡아놓으신 거 아니냐, 이거 토지 사용료조로 그 진입로 같은 경우는 도로로 그 전입을 지목을 변경 안 해놓고 이게 그러니까 채권이 아니라 채무로 봐서 그쵸. 그죠. 근데 이게 채무로 잡아놓은 건데 미리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이게 상속세 포함이 돼버립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한 5천만 원 또 뺐어요. 아, 근데 이거를 이제 사모님이나 자녀분들도 기억을 못 하셨는데 이제 세무조사까지 재해 손실까지 다 입증하고 이제 화재보험이랑 뭐 어떤 자산의 전속 같이 뭐 하고 나머지 자산 같은 경우도 기계장치 남아 있는 거는 실제 장부가로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그때 전에 저희 오셨던 이제 김강산 감정평가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기계장치 탁 감정을 맡겨서 이거는 실제 장부가가 아니라 이거 특수한 산업에만 사용되는 기기장치이기 때문에 가액을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낮춰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운을 시키고 지금 당장 낼 돈이 없어서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납세보증 보험증권까지 해서 이제 한 얼마 연부연납으로 해드릴까, 이게 나눠 할부내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7년 할부로 세금까지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네. 의뢰인분은 네. 이제 성창원 세무사님을 만나서 처음에 그 완전 경험이 없는 와중에 상속 절차를 밟은 부분과 과정에서 감정 맞아요. 케어. 저는 제 뭐 손실세액공제 이런 거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고 아까 뭐 말씀 채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야 뭐 조기할 수 있었겠지만 네. 이건 제가 좀 약간 신박한 되게 대단하신 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김영선님도 똑같이 하셨겠지만 가장 좀 기분이 좋았던 거는 지금도 매번 자녀분들이나 그분들이 카톡이 와요. 그때 참 감사했었다고. 아 정말요? 그리고 상속세 언제 내는 거예요? 연부연납이니까. 그렇게 이제 내야 될 타이밍이 정도 하는데 그냥 뭐 그런 감사합니다라는 인사가 이 일을 할 때 돈을 떠나서 맞아요. 제일 좀 되게 중요한 것 보람이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도 세무공무원이셨잖아요. 이제 세무서장으로 퇴임을 하셨는데 옛날에 아버지한테 진짜 싸대기 맞을 뻔했어요. 제가 소명서 썼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제가 막 세뽕이라고 하죠. 세무사뽕 이게 차가지고 어디 나는 과세관청을 이길 수 있는 세법의 신이다. 제가 인스타 계정 이름이 텍스 가시거든요. 네. 그 당시 뽕이 차가지고 했는데 그랬더니 바로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봐주고 싶어도 안 봐준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당연히 법적으로 얘기할 건 얘기해야겠지만 좀 정중한 태도와 이런 센스를 좀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건은 개인적으로 저도 좀 되게 세무사 초기에 진행했던 건이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굉장히 뿌듯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쯤 말해놓고 보니까 이미 제가 이긴 것 같네요. 아까 형님께서 뭐 이쯤 되면 제가 이긴 것 같네요 했지만 네. 하지만 어쩌죠? 상대는 또 저 김용범입니다. 그러네. 미스터 텍스. 농담이고요. 네. 형님이 상속세 얘기했으니까 네. 계속 형님밖에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리액션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떤 스토리 얘기할까? 계속 이렇게 약간 돌말을 좀 돌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선턴 잡은 겁니다. 네. 불안할 것 같아서. 그럼 저는 이제 세목을 형님 상속했으니까 전 양도세로 한번 제가 원래 아. 양도세 좀 주력이다 보니까 그쵸. 양도세 비과세를 좀 되게 재밌게 만든 스토리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약간 되게 독특하고 재밌는 썰이고 그 네. 과정 속에서 성남 비행장 아시죠? 성남 비행장, 성남공항. 네. 막 몇 번 전화를 하니까 막 그 주임 원사님이 내 군생활 30년 만에 이런 민원인은 처음이다. 원사님이랑 통화하기 쉽지 않죠. 네. 그냥 저희는 막 돌렸는데 결국 돌고 받더라고요. 네. 그런 스토리였거든요. 네. 절감세액은 아까 형님 제 세액 손실공제에 비해서 크진 않았습니다. 한 2억 네. 5천 정도. 그러니까 비과세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게 또 미등기,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었거든요.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주택이었는데. 무허가 주택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무허가 주택이 다들 이제 1세대 1주택이면 무조건 비과세로 생각하는데 네. 또 그렇진 않습니다. 미등기는 감면 배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쵸? 70% 세율이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고려하면 세금이 비과세가 안 되면 네. 70% 세율이거든요. 양도 네. 차익에. 그러면 세금이 그때 한 1억 5천인가 나왔었는데 70%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면 2억 5천 정도가 세금이 나왔었는데 그냥 다 세금 때려받는 수준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비과세가 되면 이제 빵원 나오는 구조였었던 일단 상황이었었고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양도세 신고 문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던 중에 처음에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되고 그냥 70% 낸다는 걸로 이분도 기존 세무사님 한 3분 정도 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한 분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다 상담해 보시고 오신. 저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세무 상담을 받고 오시면
오히려 좋습니다. 역시 실력에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거 뭐라도 아닙니까? 보다 보면은 물론 저의 결과도 동일할 수 있지만 네. 다른 결과 났을 때 약간 좀 희열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막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그 무허가 건축물 관련된 시행령 내용을 제가 보다 보니까 네. 무허가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감면 배제는 되지만 네. 건축법에 따라서 애당초부터 사용 승인 시점에 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사용 승인이 애당초부터 불가능했던 무허가 주택은 등기를 못하는 사유가 피치 네. 못한 사유가 있으면 맞습니다. 네. 그 건축법상 사연이 있으면 비과세됩니다. 저도 나도 이거 할 뭐 걸.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예. 네. 이게 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또 그 시행령까지는 그렇게 규정돼 있지만 네. 그럼 건축법상 그 당시에 이제 건물 완공 시점에 등기를 못할 법한 사유만 증명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관련된 유권 해석 사실 시행령까지만 보면 안 되고 아시겠지만 밑단까지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법에 없죠 사실. 그냥 유권 해석이나 뭐 심판례나 뭐 법원 행정법원 사례까지 다 봐야 되는 거니까. 네. 유권 해석을 보다 보니까 또 이런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축법상 그 당시에 이제 사용 승인을 못 받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은 그런 거 있어요. 뭐 우리 달동네라든지 네. 산동네 이런 거 가다 보면은 구룡마을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다 무허가 건축물들 많은 동네 있잖아요. 예. 근데 국가에서 간헐적으로 네. 뭐 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씩 그 조사 나오는 거 있죠. 예, 예, 특정 뭐 양성화 조치법 맞아요, 이런 맞아요. 특별법이 하는 것이 생깁니다. 예. 그때 이제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기획을 부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특별 조치법에 따라서 과태료 안 내니까 이때 좀 다 싹 다 등록해놔라. 맞습니다. 예. 양성화 조치법에 해당이 돼서 양성화 대상이 된 주택들은 네. 예외 예외가 됩니다. 다시 또 원칙으로 돌아옵니다. 너희는 우리가 기회를 줬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화 대상이 되는데 네. 양성화를 안 한 주택들은 아무리 그 건축 당시에 사용 승인을 못 받을 수만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럼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유권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건 진짜 안타깝네요. 그럼 저희가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건이 일단 첫 번째 그 건축 당시에 네.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못 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1번. 그리고 2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특정 조치법 대상이 돼서 네. 양성화 대상 주택이 되는지까지 봤던 거예요. 와 이거는 세법 문제가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막 국세 그 민법이랑 이제 그런 예, 그 예. 조치법 봐야 되거든요. 건축법이랑 봐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일단 고객님한테 물어보고 구청에다가 이제 많이 확인을 해보니까 네. 건축 당시에 이게 그 사용 승인 못 받았던 어떤 사유가 있었던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구청에도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적인 서류가. 예, 첫 번째 요건을 일단 뚫어놨어요. 네, 거기까지는 예, 오케이 예, 됐는데 예. 문제는 여기가 이제 그 지역이 그 마지막 저희가 시행됐던 그 당시 이제 검토했던 게 네. 마지막 그 시행 그 특정 조치법에 시행됐던 게 2012년도에 제가 알기로 마지막 그 조치법 대상이었고 네. 그때 근데 거기 필지가 포함이 되는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주는 필지였던 거예요. 네. 기회를 주는 필지니까 여기에 거기 해당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양성화 대상이었는데 안 한 거였으니까 등기를 안 한 거였으니까 그 당시에 다시 안 되는 거잖아요 비과세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특정 조치법의 그 12년도에 나왔던 그 법률 특별법을 보면 양성화 대상이 되는 또 주택을 모든 주택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열거를 하는데 열거 대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슬레이트 구조는 등록하고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면적 얼마 했다는 이상은 거군요. 무조건 양성화 대상이 된다 이런 건데 그 연면적 얼마 이상이라서 와, 양성화 대박이다. 대상이 됐던 겁니다. 진짜 집요하게 봤네요. 오히려 근데 그게 예.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예. 양성화 대상이 되는데 예.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무등기로 남아 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린 비과세가 안 되고 70%세를 때려 맞는 구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성화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하니까 답이 없다 싶었는데 또 그 특별법 또 조항을 계속 보다 보니까 또 하지만 그런 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사정이 있으면 또 빠진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뭐 병원 입원해 있거나 뭐 그런 그런 이제 건가요? 근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거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따른 정비구역에 지정이 돼 있으면 당연히 또 빼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이 됐어요. 와 대박이다. 그럼 쉽지 않아요. 그 이용 계획 확인은 예전까지 다 보신 거예요? 다 봤죠. 근데 정비구역을 해당이 되면 다시 또 양성화 대상은 되지만 예외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또 대상이 비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뭔가 좀 쎄해서 그 특별법을 보니까 제가 아까 시점을 괜히 얘기해드린 게 아니에요. 2012년도 11월 31일 현재 이런 상황이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그런 유권들에 맞췄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그 필지에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든지 구청에다가 물어봐서 정비구역 지정일을 물어보니까 13년도인가 14년도에 지정이 됐던 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12년도 11월 31일 현재 정비구역 지정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지정된 거고 저희는 판 게 이제 22년도인가 3년도에 팔았으니까 그 연역을 안 봤으면 정비구역 지정된 데만 봤으면 또 요건이 안 되는데 그쵸.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세무공무원님들 여기까지 안 봤을 것 같긴 한데 높은 가능성이 있죠. 넘어갔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정비구역 그 사이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 끝났다. 대상 안 되겠다 싶었는데 또 보다 보니까 나머지 또 한 6번이 또 군사보호 지정법에 따른 어디까지 가신 겁니까? 네. 군사보호 지역이면 예, 예. 또 빠진다는 거예요. 예, 군사보호 지역이면 양성화 조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애당초에. 예. 근데 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보니까 군사보호 지역 대상인 겁니다. 그 성남 그쪽 그 비행장은 군사 반경 몇 킬로 안에. 대통령도 거기 내려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네. 보면은 롯데타워 막 지을 때 맞아요. 그거 다 성남공항 때문에 막 변경되고 했었잖아요. 그거 고도 제한한다고. 생각보다 반경 키로수가 넓어서 그 지역도 거기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 엄청 커요. 제가 자전거 타러 그 옆에 많이 지나갔거든요. 탄천 타고 올라갈 때. 근데 이제 직관상 여기는 성남공항은 제가 알기로 있었던 게 거의 1980년대인가 있었던 거. 오래됐어요. 저 그래서 연역까지 알게 됐어요. 언제 지었는지까지.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뭐 군부대까지 전할 생각 안 하고 예. 나무 위에 했다가 성남공항 뭐 개설이 이렇게 가장 나오더라고요. 공신력 있는 출처 사이트죠. 나무위키. 70 몇 년인가 네. 80년대 초반이었던 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황상 군사보호 구역 지정도 그때쯤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는 약간 나이브한 판단이잖아요. 네. 사람은 다 이 서류로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무위키를 세무서에 소명 근거로 제출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라도 극단적으로 네. 군사보호 지역 자체는 막 2013, 14년도에 났으면 네.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린 12년도 연말 기준으로 났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근무세무사와 제가 네. 중도에서 그거에서 혹시 당신네 부대는 군사보호를 언제 지정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군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당직 사관 그 행정실에 있던 입안 사병을 받았다가 뭔 얘기인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무사에서 위장 전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중인가 네. 한번 그 중간에 이제 장교만 받아가 주다가 중위도 잘 모르고 짬이 안 되니까 그거 올라가 그래서 이제 어중연사까지까지 간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꿰고 계시는 원사님까지 원사님이 제일 오래 근무하시니까 보통. 근데 또 원사님은 또 그런 서류 안 주잖아요. 절대 안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서류를 보안 때문에 안 준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쨌든 제가 90년도 전에 되는 거 확실하고 근데 서류를 달라고 하면 서류 못 준다. 그쵸. 원장님 이거 저희가 나중에 공무원분이 확인할까 봐서 그리고 서류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면은 저희 뭐 구사청이든 뭐든 저희한테 연락하라고 하세요. 그때 설명할 테니까. 원사님 시원시원하시네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일단 팩트 체크는 됐어. 예. 확실한 건 모르지만 90년도 전에 이 군사보훈 지정으로 지정이 된 게 확인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브리핑을 싹 의뢰인분께 해드리면서 원칙부터 예외부터 예외까지 쭉쭉 가면서 예. 근데 언젠가부터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그렇군요. 선생님 맞다고 하니까 맞는 거겠죠. 근데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세금 얼마에 이렇게 가버리시니까. 그래서 네. 잡 믿고 오셔도 되고 이거 제가 리딩 해드리겠다. 리딩으로 리딩하라 해드리겠다. 네. 제가 세법 리딩만 그때 이제 해줘가지고 네네네. 하고 근데 실제로 세무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네. 신고신 결정 과정에서 저희 똑같은 거 이제 말로 안 하고 이제 페이퍼로 해가지고 내니까 잘 마무리했던 사례가 있었죠. 규모가 크진 않을 수 규모가 있겠지만 중요하진 않죠. 저희가 스토리가 뭔가 얘기하는. 약간 네. 이제 기억에 남아있던 사례여서 저는 이게 승패를 떠나서 얘기하는 게 세무사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의 그 사이즈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100만 원을 줄이든 20억을 줄이든 어차피 똑같은 법리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냐라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그래도 주임원사 스토리 정도면 재해손실 세액공제 정도 비빌볼만 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약간 생각보다 주임원사 설이 좀 세서 막상막할 것 같은데 한번 이거 투표를 거수로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누가 이겼을지. 저는 그래도 제가 승산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한번 솔로몬의 판단 한번 들어볼까요? 스태프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더 잘한 것 같습니까? 주임원사 썰이 이겼네요. 첫 사례부터 너무 이기면 안 되는데 제가 원래 두 번째 사례부터 이기려고 했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다 지는 거 아니야? 갑자기 열받는데요. 라운드 1만 즐길까요? 너무 열받아서 잠깐 이거 좀 벗어야겠습니다. 좀 덥네요. 그럼 저도 약간 저대로 네. 상승을 위해서 역시 김영모 세무사님 쉽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라운드 2는 세무조사 사례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항상 세무사사에 이제 가장 핫한 논제죠. 8년 자경 감면. 네. 자경 감면이요? 네. 예. 8년 자경 감면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알지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8년 이상 농사를 직접 자경을 했는 경우에 그 토지를 농사를 지은 땅을 팔게 됐을 때 양도소득세를 이제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이 케이스는 양도 신고를 2번 했었어요. 고객분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무서 앞에 있을 때 이제 로드로 찾아오셨고 네. 토지를 보상을 2번에 나눠서 받았고 그러다 그러면 보면 감면을 2번 받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팔년자연 감면이 이제 농사를 지은 땅을 팔았을 때 이제 1년에 1억 한도가 있잖아요. 조세특례법. 총 5년에 2억까지 되고요. 네, 총 5년 2억 한도로 해가지고 이게 당연히 연도가 분할돼가지고 2억을 감면을 받고. 1억 풀로 받았던 거예요 각각 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상가가 한 10억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사가 왜 나왔냐면 농사를 지었다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애매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거를 상담하러 오신 고객분도 자기가 자연감면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여쭤보거든요. 농사를 직접 지으셨나요? 지은 때도 있고 안 지은 때도 있고 애매한데 애매하면 그냥 세금을 내야겠죠?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내은 답변은 그거였어요. 내가 봤을 때 농사를 지었으면 지은 거고 안 지었으면 안 지었다. 그러니까 그때 좀 패기가 넘쳐서. 네. 그래서 둘 다 감면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세무조사 나왔던 거는 당연히 농사가 안 지었다고 해서 세무조사 나왔겠죠. 자경 포인트로 나왔던 거죠, 네. 주제가. 네. 세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8년 자경 감면을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건 네. 100% 부인하려고 온 겁니다. 물어보려고 온 게 아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논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단골 시험 문제잖아요. 8년 자경 감면. 맞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8년 자경 감면의 이제 핵심 사항은 제촌과 자경이잖아요. 네. 연접시군구나 그 농지 소재지에 살았냐 아니면은 이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했느냐가 이제 제촌 1번 요건이고, 그래서 2번 요건이 이제 자경. 자기 노동력 2분의 1이라는 게 수학산시처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24시간 시간 중에 12시간을 했는지 아니면 근무 시간 18시간 이렇게 되게 애매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세무사의 입증 능력과 네. 그리고 되게 애매해요. 실제 조사 나가서도. 력이 중요하죠. 그쵸. 그거야말로. 네. 네. 중요하게 보는 게 연소득 3,7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네. 자기 노동력을 100% 투입했다 하더라도 전부 부인하잖아요. 예. 근데 보유기간이 12년이었는데 네. 3,700만 원을 넘어가는 해가 총 보유기간 12년 중에 딱 8년이었어요. 넘어가지 않는 해가. 않는 애가. 예. 세무서 입장에서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네. 예. 그리고 이분이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규나 판례를 다 분석을 해봤을 때 소방관이라던가 공무원을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700만 원이 안 넘더라도 노동력 2분의 1을 투입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해서 부인된 사례가 많아요. 소송까지 갔을 때. 네. 근데 이분도 좀 봉사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으면 솔직히 제가 지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리스크 고지를 해드리고 내가 봤을 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세관청이랑 싸웠을 때 안 되면 불법까지 가겠다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 진행이 됐는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그런 풀타임 직업을 하고, 심지어 이분이 직장은 농지 소재지랑 거리가 33km인가 그랬어요. 그 제가 실제로 다 실측 네이버 지도에서 줄 그었어요. 그거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었는데 애매했고 네. 자택도 연접시군구도 아닌데 직선거리 29km였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사람이 6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로 네이버지도에 따라서 30km 넘어가는 거 아니겠죠? 맞아요. 30km도 되게 그 안쪽으로 딱 들어왔어요. 네, 딱 들어왔어요. 근데 조사관 입장에서는 맛집이긴 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밭을 때리고 싶긴 하겠다, 진짜.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했어도 납세자분이 세금을 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농사를 애매하게 지었다 생각을 하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 수매하신 내역도 없고 뭐 어쨌든 다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깨 같은 거 이제 심어가지고 동네 주민들한테 나눠주시고 내가 농사 지은 거 하면서 상추도 나눠주시고 뭐. 매도했던 그런 증빙도 별로 없을 수 있겠네요. 아예 없었어요. 심지어 뭐 농자재 구매 내역 같은 것도 거의 없었고 조사관님이 되게 신기하게, 좀 그런 조사는 처음 봤는데 녹취기를 앞에 딱 놔요. 재산세과 가면은 이제 방 하나 있잖아요. 네. 녹음기를 놓고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파종 시기와 무슨 농사를 지었고 종묘는 어디서 샀고 들깨는 보통 언제 탈곡하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막힘없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여기 납세자분한테 자 그때 상추 심으셨다 했죠? 상추는 보통 한 3개월이면 다 자라지 않나요? 막 이렇게 해서 물론 이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관이 그 녹음기 놨던 게 나중에 이게 세무조사 끝나도 그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조사를 부인하게 되면 그 공무원님도 그거를 무혐의 했다 하더라도 업무를 부실하게 했다 해서 뭐 징계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녹취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민감한 건이었죠. 그러니까 또 더 웃긴 게 제가 세무조사 좀 많이 하거든요. 조사관님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한 5건 정도 동시 수임하시잖아요. 그분이 맡고 있는 다음 조사도 제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성차원 세무사는 왜 이렇게 단골이냐. 그래서 조사관님 그 다음 것도 제 조사인데 제 조사관님이 위에 보고하실 때 제가 보고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정리해가지고 있어요. 저는 조사 맡을 때 좀 제 철학 같은 건데 조사관님도 서장님한테 보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반장님이 그 보고서를 잘 쓰면 좋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거를 많이 잘 준비를 해서 드려요. 일선에 보고를 잘 할 수 있게. 그대로만 자기 이름만 입력해서 드릴 수 있게끔. 그쵸. 그 서식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 일을 끝내고 나서 저는 되게 뿌듯했던 게
이분이 봉사하시는 직업을 하시고 계셨다 했잖아요. 너무 감사하시다고. 이게 아니었으면은 이분이 이미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은 그 보상금으로 그 세금 2억이 나오면 아까 상속세처럼 연부연납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기간 종료일에 2억 얼마 5천을 그냥 그때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네. 상속증여는 증여 5년, 상속은 10년 동안 나눠낼 수 있지만 맞습니다. 양도는 세금 10억이 나오든 100억이 나오든 1억이 나오든 그냥 종료일에 최대 내야 돼요. 2개월? 네. 2개월 안 내면 최신과에서 압류 걸고 진짜 이게 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가지고 공매 절차 때려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완전 헐값에 그냥 다 팔리게 되잖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직접 지은 이렇게 상추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하여튼 제 명언은 내가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있으면 농사를 지은 거다. 네. 그 판단은 세무사인 성창원 내가 하지. 농사를 지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패기 있게 했고 잘 마무리해서 사례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재밌었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네. 것 같고. 그럼 저도 똑같이 세무조사 사례로 맞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세목은 동일하게 양도세고요. 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네. 의뢰인 분이 네. 현직 회계사님이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벌써 얘기한 것 같네요. 네. 현직 회계사님이 지인 소개로 저한테 왔던 분이고요. 네. 본인은 어쨌든 그 텍스 전문가시니까 물론 네.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거의 감사 어딧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아, 예, 예. 텍스 쪽은 좀 손에 떼신 적이 좀 되신 분이긴 했는데 각자 저희가 또 다 알지만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쵸. 한 분야에서 좀 이쪽을 특화하시다 보면은 가끔 이제 까먹으실 때도 있고 하죠. 조금 이제 상황을 이것도 법리적으로 좀 어려운 거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요약 쉽게 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앞으로 A, B, C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총 네. 세 가지 주택이 있었던 상황에서 네. 아, 3주택자. 네. 네.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비과세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비과세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중첩이 되거든요. 네. A를 판 거예요. A를 매각 아파트인 거고 네. 네. B를 상속으로 받았어요. 그 네. 여기까지 보면 네.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이하 네. 조문을 외우고 몇 탕? 하는 거죠. 재판장님 네, 이런 세무사 처음 봤어요. 법조문 외우는 세무사. 경소법 몇 탕? 상속주택 비과세 승례가 되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C주택을 A를 팔기 직전에 구입을 한 겁니다. 일시적인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아, 그렇게 비과세를 두 개 중촉하는 케이스는 진짜 흔치 않은데. 그분 이제 회계사님 입장에서도 1항, 2항은 중첩 적용되는 것 정도까지는 유권 해석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네. 난 비과세인데 하고 신고를 했던 거고 네. 거기까지는 보면 그분 말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되게 재밌었던 게 네. 아까 거기까지는 봤어요. 상속과 B와 네. 일시적 이주택까지만 보면 비과세가 명백한데 네. 네. B와 C 사이에 사실 네. 상속받은 게 네. B2가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아, 숨어 있었구나.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B2는 한참 전에 상속받고 얼마 안 돼서 아. 먼저 팔았고요. 그러니까 양도 시점에는 A, B, C만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B2는 없으니까 그 당시에. 맞습니다. 근데 세무사님 아시겠지만 상속받은 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네. 또 선순위 상속주택과 그쵸. 후순위 상속주택을 따져야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법이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2017년도 2월 달인가 네. 예. 그때 시행령이 개정된 걸로 알아서 네. 그 전까지는 공동상속주택인 경우에는 네. 무제한으로 네. 몇 개를 받던지 간에 전부 다 비과세가 됐었었는데 네. 예, 예. 개정이 되면서 네. 선순위 상속주택 한 가지만 비과세 빠지는 걸로 맞아요. 됐던 거잖아요. 예, 예. 선택으로 바뀌었죠. 근데 하필이면 군이 먼저 매각을 한 B2가 하필이면 선순위 상속주택이었던 거고요. 예, 예. 이게 선순위 후순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막 돌아가신 이제 아버지라고 네. 칠게요. 네. 아버지 여러 가지 주택 갖고 있는 경우에는 네. 뭐 보유 기간이 가장 길었다든지 네. 예, 예. 뭐 거주를 오래 했다든지 이런 네, 거에 네.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선순위 후순위가 달라지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다 인정을 해줬던 것들이 이제 법 제정되면서 이거 무제한으로 인정해주면 너무나 비과세가 너무 함부로 되니까 제한 건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하필이면 먼저 판 게 선순위를 먼저 팔아버린 거예요. B2가. 예, 예. 근데 이제 후순위 상속주택만 남아있는 경우는 비과세가 안 돼요. 선순위만 되니까. 그래서 비과세로 신고했던 건데 네. 세무서에서 비과세는커녕 네. 상속주택에 비과세가 안 돼버리는 순간 일시적 이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돼 버리게 중과판다 할 때 포함되거든요. 그러네요. 대단한데요. 그래서 3주택자다 이거. 네. 그래 팔았을 때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절망의 3주택 그 대재앙 시절. A가 서울이라 그랬죠. 네. 규제 지역에 있는 물건이었고요. 차익도 꽤 컸습니다. 예산 추징세액이 6억 얼마였었어요. 6억 5천이었나 그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대충 양도 차익 한 8억 9억 정도 되고 다 뜯어갔다 그쵸. 정도 되겠네요. 세율이 거의 70% 나오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간도 오래 지났었어요. 거의 5년 다 지나서 조사가 나왔던 거라. 그러니까 김장김치처럼 덕심 보셨죠. 대수야 누군 서울대 안 나오고 사시 안 붙었냐 이러면서 김장김치처럼 막 사건 묵혀놓고 했던 그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좀 시청자분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조사는 제척 기간, 이제 공소시효 같은 개념이죠. 거의 막판 한 2달 남았을 때 나옵니다. 이자까지 알차게 붙여서 과세하려고. 그래서 6억 얼마 추진세액이 제 기억에 돈세가 4억이었고 거의 가전세가 2, 3억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6억 얼마 거의 후반대가 나왔던 거예요. 네. 아파트 바로 팔아야 돼. 새로 구입한 거 있다 그랬잖아. 네. 바로 안 팔면 세금 낼 돈이 없고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양도세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달 내로 아, 내야 네, 되죠. 네. 네. 답이 안 나오는. 그래서 급하게 사재기에서 찾아봤던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게 이제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조상님들도 이건 삼수 확실하다 했는데 제가 법리 검토를 해보니까 그 상황은 비과세가 안 되는 건 맞긴 했습니다. 상속주택 후순인 건 맞아서. 특례는 적용 안 되고. 근데 아시겠지만 공동상속주택은 네. 무조건 주택세를 안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사망을 충족하는 공동상속주택인 경우에는 중과를 뺀다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주문 외우시나요? 그냥 공동상속주택이라고만 표현돼 있어요. 그 중과 네. 판다할 때 시행령에서는 네. 무조건 빼줘요. 그럼 이제 2주택 중과만 되는 거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되네요. 네. 그쵸. 네. 제 욕심은 그리스적 2주택 C까지 빼고 싶은 거예요. 네, 비과세 안 네. 되는 거 알겠는데 네, 네. 적어도 중과라도 빼면 네. 네. A만 일반 과세만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세율이 뭐 일반 세율이니까. 그리고 장특공제까지 적용될 수 있잖아. 아 맞네. 그때는 다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뭐 이것저것 페널티 다 붙였었죠. 그리고 A주택은 보유 기간이 길었어요. 15년 네.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네. 30%가 적용 받냐 안 받냐 차가 컸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조상님이 이건 안 된다. 네. 일시적 주택은 이 경우는 그리고 일시적 주택도 아니고 네. B가 있었으니까. 네. 네. 제가 검토해보다 보니까 그 당시 규정에는 지금은 또 삭제됐었거든요. 네. 2023년 2월 28일 날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시행령 규정이 네. 그 전에는 근데 조사는 그 이후에 나왔어. 그러니까 조사는 그 현재 규정만 본 건데 아, 그 조사 쉽지 않았겠다. 과거 조문 개정 연역까지 찾아가면서 뭐 시행 부칙으로 언제 저한테 검토- 쉽습니다. 네. 보다 보니까 그냥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중과에서도 빼주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단서는 찾았어. 네. 공동상주택은 비과세는 안 되는 건 알겠지만 네. 중과에서는 빼준다. 네. 그리고 일시적 2주택도 네. 중과에서 빼준다.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일시적 2주택은 아니잖아. 네. 왜냐면 B가 있었으니까 있긴 네. 하니까. 네. 마지막 퍼즐은 네. B와 C를 결합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상속주택과 일시적 그렇죠. 2주택 중과 그게 중첩 적용만 된다면 네. 네. 중과판다 할 때도 네. 비과세가 중첩 적용되는 것처럼 네. 네. 그럼 쉽겠다 싶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법은 없습니다. 이제 네, 유권에서로 네. 가야 됩니다. 네. 네. 또는 네. 그쵸. 그건 심판례나 법안이 판례로 없죠. 가야 됩니다. 예. 예. 유권에서 없더라고요. 너무 특이한 케이스라서 열심히 찾아봤죠. 네. 다행히도 조세 심판례 하나랑 법원 판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중첩 적용이 된다. 아, 납세자 유리 해석을 했군요. 맞습니다. 네. 이 원장님이 보더니 선생님 이거는 제 판단 미스 인정. 근데 그 과세는 또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최근 세금이 2억 초반으로 줄어서 네. 제 기억에 세금 차이가 3억 8,500만 원 정도 절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 중과가 너무 어마무시했다 보니까 그 세율 차이 하면은 절세가 진짜 그만큼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의뢰인의 회계사님께서는 현금으로 그때 한 1억 후반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예. 그리고 다행히도 그 다다음 달인가 성과금으로 막 몇천만 원 나오는 상황이었어서 네. 잘 됐습니다. 2개월 뒤까지 내셔야 되니까 예. 죄송하지만 성과금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돈 다 내실 수 있었고 다행히 집을 안 팔아도 됐었네요. 네, 집은 안 팔려고 했었고 전세 살고 있었는데 전세를 빼려고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거 이전이 침해될 뻔한 상황이었었는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셨군요. 네, 의식주의 보호. 네. 전세 금액도 적지 않았고요. 엄청 컸죠. 네. 그리고 뿌듯한 사례로 남아있는. 한번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배심원분들의 판단을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라운드 2에서 누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거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졌네요. 저 집에 갈까요? 형님 이기게끔 해드려야 돼. 채널을 이게 김용범 세무사 채널로 제가 약간 합병해서 이 좀 밑에 자회사로 들어. 근데 이번 거는 형님 것도 되게 자격 논제는 사실 극복하기 쉽지가 않은데 정말 재밌었어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유 잘 들었고요. 네. 네, 이제 마지막 3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형님 죄송한데 더 해야 되나요? 이미 승패가 나버린 거. 저 3번 중에 2번 졌으니까 이미 제가 졌죠. 하지만 이제 젖잘싸라는 고생 하셨습니다. 하지만- 젖잘싸가 있으니까. 네, 하지만 또 그래도 마지막 사례라도 이겨볼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그러면 저는 또 저의 또 하나의 목표를 또 저는 3연승에 한번 도전하는. 그건 정말 셧아웃. 어제 나와 싸운다. 그래도 예. 라운드 3는 역발상, 새로운 발상으로 저희가 세금을 좀 뒤집은 이야기. 아. 뭐 과세관청과 싸워서 이겼다. 이건 좀 질 것 같긴 합니다. 역발상은 창훈 형님 못 따라가기 때문에 네, 웬만한 세무사님들은. 이
이 케이스는 제가 한 4년 전쯤 했던 케이스인데 도시 지역이 이제 구도심이 이제 재건축이랑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토지 건물이 저희 거래처가 매입이 됐었고 네. 근데 이제 PF 사업이 그때 되게 활발했었잖아요. 예. 기준금리 되게 낮을 때 네. 보통은 토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을 할 때 PF 법인이 바로 매입을 하기보다는 일단 기존의 어떤 시설 법인이 싹 다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네. 시행사한테 그걸 넘기는 큰 단위 거래는 그렇게 예,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매입이 되는 단계였어요. 근데 이제 그 거래처분은 거기서 그 건물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한 100억 정도로 보상가가 산정이 됐었어요. 아, 네. 예. 어차피 이거 토지 건물 합쳐가지고 100억인데 뭐 건물가가 얼마인지 토지가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매수자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사업 시행자 중에 난 100억 네. 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거를 파는 저희 고객 입장에서는 그 100억을 건물가 얼마, 토지가 얼마 받느냐가 되게 중요했어요. 왜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100억만 지급하면 됐는데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건물은 자녀 거, 네. 토지는 엄마 거다 보니까 그 자금의 귀속이 엄마 자녀로 나눠 들어가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근데 이게 엄마한테 그 돈이 100억이 많이 가게 되면은 네. 나중에 어머님이 또 돌아가셨을 한번 때 더 상속세가 세금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고 증여를 한다고 해도 증여세가 나오게 되고 네. 아시다시피 30억 이상 증여를 하게 되면 50% 세율이잖아요. 그럼 세금을 2번 내야 되는데 세대 간 이게 옮겨가게 되면은 그래서 자녀분한테 돈이 많이 가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그런 있었어요. 방법이 있나? 네. 부가세법상 안분 규정을 준용하잖아요. 네. 재밌는 게 이거를 맘대로 조절하면 안 되니까 그 기준시가 범위 내 30% 범위 내에서 안분해야지 건물 99억 토지 1억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정해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네. 근데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그것도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건가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22년에 개정이 됐던 게 뭐였냐면은 건물 토지를 일괄 매입을 한 사람이 그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 토지 거래가액 안분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아무리 극단적으로 뭐 99억, 1억 그쵸. 한다 하더라도요. 네. 다 인정해준다. 그게 실지 거래가니까. 근데 이거는 매도 실지 거래가라는 게 저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매도자 매수자끼리 협의를 하게 되면 그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냐. 근데 이건 협의가 되는 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매수하려는 법인은 그거를 100억이 아니라 110억이라도 어쨌든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은근히 상황이었고, 급하니까. 예,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조폭들이 알박기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거기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한 군데라도 수용 절차가 안 안 되면은 되면 다 빠가지고. 아예 그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고 일단은 100억으로 딜을 짓고 규정이 또 새로운 게 뭐였었냐면은 신설 규정이 철거 멸실 시 거래가액을 실지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극단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를 할지 뭐 이런 근거를 좀 찾다가 제 생각은 그냥 극단적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내가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물 99억 토지 1억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녀분한테 그 100억 중에 99억을 다 몰빵을 시켜버리고 어머님한테는 약간 의뢰상 1억 어머님 재산이 그 100억짜리 부동산 토지 가지고 있는 거 외에도 임야라던가 뭐 전답 뭐 국어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거의 한 200억 정도 더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100억 받아봤자 어차피 50억 세금 뗄 건데 나중에. 근데 이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의 그 가치는 네. 땅값이잖아. 그렇죠. 그냥 단순히 보면 거의 9대1 수준 아닌가요? 땅이 고였을 것 같은데 원래. 실제로 이거 기준시가 안분을 하든 어떻게 안분을 만약에 정가대로 안분을 했으면은 그게 거의 반대로 갔었어야 돼요. 그쵸. 건물은 감가상각이 조사 되잖아요. 100% 났었겠는데? 이거 좀 쉽지 않았어요. 그때 실제로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토지 근본주의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에서 모든 이윤 같은 게 귀속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지가가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건물이 좀 오래됐으면 그게 줄어들기 마련인데 심지어 그 건물이 용도 변경을 또 한 번 했어요. 그럼 대수선이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건물의 감가상각 내역 연수를 늘리는 지출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잖아요. 네. 철골 구조라든가 이런 아예 그냥 싹 다 뜯어고치는 용도가 아니면 양도세에서 취득가액 산입을 안 해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용도 변경한 대수선은 욕조 같은 거 넣는 것도 다 소모품비로 들어가지가 않고 자본적 지출로 가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싹 다 취득가로 그것마저도 한 리모델링이 한 7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것마저 산입시켜가지고 또 다운시켰죠. 그렇게 해서 자녀한테 양도세를 줄여주면서 99억을 귀속시켜주고 어머님한테 1억을 해주고 대충 내가 나중에 미래 상속 증여세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 저세금 몇십억 나왔을 텐데? 몇십억 이상이었죠. 이게 과세관청에서 당연히 전화가 왔을 거 아니야. 제가 받은 대답이 말은 안 되는데 잘했는데요? 이랬어요. 이거는 내가 좀 잘했다 싶어서 굉장히 뿌듯하게 종결지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우. 네. 마지막 어땠나요? 이거를 1라운드로 올렸었어야지.
마지막 이걸- 3라운드가 쫄깃쫄깃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약간 1라운드에 그런 감정적인 얘기를 조금 넣고 싶었는데 다음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그렇습니다. 3라운드 주제가 뭐라 그랬죠 형님? 이러한 뭔가 좀 신선한 발상, 법적 신선한 허점 해가지고 발상의 전환으로 생성형 이제 에이전트 AI 오, 에이전트처럼 그렇죠. 예, 예. 제가 또 챗 용PT를 한번 저도 그런 거 좀 좋아하는 편이라 예, 예. 그럼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형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가족은 특수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교환이라던가 뭐 특수 제가 이제 증여행위를 양도를 꺾는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양도는 예. 비과세가 되는데 감면행위가 있으면 네. 세금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많이 하는데 네, 근데 교환을 많이 하는데 사실 네. 교환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의 전무후무하게 하시죠. 네. 네, 근데 이제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네. 이거는 절세 규모는 물론 형님이 압도적이지만 규모가 중요한 건 생성형 아니니까. 절세에서는 약간 이것도 재밌는 아, 벌써 불안한데. 네. 네. 할머니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했었어요. 네, 승정께서 네. 이런 분들은 영상 보신 분들 이 니즈가 많을 겁니다. 네, 예. 아니 뭐 할머니 부모님이든 할머니 아파트 이런 거 갖고 싶은 니즈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죠. 근데 손자한테 증여하고 싶었는데 네. 증여하면 세금이 3억 2천쯤 나오더라고요. 아, 대습까지 네, 합치니까. 왜냐면 세대 할증 30% 붙고 뭐 네. 이것저것 세스까지 고려하면 네, 손자가 좀 이제 취직을 잘해서 좋은데 잘 갔는데 네, 20대 후반이어서 네. 돈도 없고 어리니까. 예. 증여세 내면 되지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증여세는 또 받은 사람이 내야 되잖아요. 네. 재산가액의 30%가 세금으로 높기 때문에 네, 고민이 돼서 아버지가 찾아왔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양도를 꺾는 거 잘하니까. 예, 내가 예. 할머니가 1세대 1주택자야. 오, 양도만 되면 비과세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세금은 줄어. 네. 취득세만 3천만 원 되면 끝나는. 네, 예, 거죠. 예. 근데 가족간 매매의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내 아들 자기 손자가 취업 잘했고 돈 잘 버는데 이거 네. 취직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아, 소득 증명이 쉽지 안 않겠네요. 되잖아. 예, 예.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네, 예. 아무리 싸게 사봤자 의미가 없죠. 그렇죠. 채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 10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네. 교환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교환할 거 하여도 교환할 부동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네, 손자녀가. 이제 고객님 이렇게 브리핑을 다 했죠. 네. 증여세 얼마 나오고 양도는 저 시뮬레이션 잘하잖아요. 예, 예. 게임마다 싹 모니터 보여주면서 브리핑을 싹 다 했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 좋은데 양도를 꺾고 싶은데 네. 매매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네. 교환이 좋은 것 같은데 교환 의미가 없죠. 교환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20대가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교환할 게 없으면 네. 만들면 되죠. 설마 했는데 맞네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본인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 2억짜리가 하나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니라 아버님이. 네. 거래 단가가 다릅니다. 네. 그 선 증여하게 만들었어요. 네. 아버지가 증여한 건 세금 얼마 안 나오잖아. 그렇죠. 30% 붙지도 않고. 네. 예. 그때 세금 2천인가 3천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이랑 할머니 10억짜리 교환. 네. 오. 비과세권 다 만들어가지고 가액 차이 있는 증여세 건 나오거든요. 네. 또 가액 차이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는데 네. 또 현행세법상 다 나온 게 아닙니다. 그쵸, 3억 30% 빼주거든요. 그쵸.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너무 예. 딥해지면 적이니까. 그래서 할머니한테 나온 증여세가 한 3천인가 그랬던 것 같고요. 네. 다 해서 제 기억에 모든 합계 세금이 1억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아, 손자분이 내시는 증여세 포함 할머님이 내시는 나오는 거랑 손자분 내시는 교환을 취득세. 하게 되면 세금이 네. 세 가지가 나와요. 예. 증여, 양도, 취득세. 그쵸. 예. 근데 예. 양도는 안 나왔고 예, 비과세가 예. 되니까. 비과세니까. 예. 증여세 조금 나오고 취득세가 양쪽 다 해서 1억이 안 됐었어요. 네. 그 처음 받았던 오피스텔 증여까지 네. 포함해서요. 네. 예. 그냥 아. 증여받으면 세금 얼마? 네. 3억 있죠. 예. 예. 근데 다 해서 세금이 7, 8천인가 나왔던 것 같으니까 네. 예. 그리고 100%다 손자가 내는 것도 아니야. 네, 할머니가 낼 세금도 있어. 예. 예. 아, 어떻게 보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니까 취득세는 양쪽이 각각 내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미래 재산을 덜어내는 것도 그런 되네요. 것도 있죠. 아까 네, 형님이랑 비슷한 논리일 수 그쵸, 있는 규모는 그쵸. 좀 적지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만족하셔서 그분이 그렇게 업무 사용했고 이것도 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 법리 논리 설명해가지고 하니까 네. 가세관 청에서도 충분히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던.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네. 제가 4면승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젖잘싸가 될 것인지. 한번 이거 투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건 제가 이겼네요. 아, 다행입니다. 마음에 참 세법이라는 건 사실 대결로 하는 게 되게 애매하긴 해요. 저희가 말씀드린 사례라는 건 가끔씩 세법은 수학 공식처럼 A 더하기 B는 C 뭐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승패는 좀 재미로 제가 졌지만 재미니까 제가 이긴 거로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리고 약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하니까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세법이라는 게 이렇게 딱딱한 줄 알았는데 실제 경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례에서 뭔가 이렇게 절세에 대한
규모 같은 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이트를 갖게 되신다면 맞습니다. 좋은 저기가 되지 않을까. 세금을 생각보다 되게 다른 방법으로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거기에는 사실 저희의 탐구하려는 자세와 또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네. 이 형님은 서법에 안 적혀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김용곤 세무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 너무 종종 재밌습니다. 이거 약간 와주셨으면 정기화 하시죠. 여러 너무- 가지 사례들 스터디에서 갖고 오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저도 공부도 되고 과거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다시 좀 반성하게 되는, 반성이 아니라 좀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 약간 같습니다. 동기부여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고 오늘 촬영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형님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구독자 수는 2만 명 같은 200명이지만 다음번에 같이 촬영할 때는 2,000명이 되어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1,000명 감사합니다. 이하는 사람 취급 안 해서 지금 노사람인가? 네. 그때 약간 사람 취급할 수 있는 체급이 돼서 같이 이것저것 더 재밌는 얘기를 돌아오길 얼마나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200명이신데요. 네. 아무튼 너무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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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